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분양 시장이 매우 뜨겁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이 대체로 무주택자라거나 아니면은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처분 조건으로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뭐 스스로 불인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질문을 해 오시는데, 우리가 사실 분양받는 거 이것도 물건을 사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 얼마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분양 시장과 관련해서는 중도금 대출이랑 잔금 대출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 대출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얼마 정도가 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또 지금은 상당 부분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분양가는 갈수록 올라가게 되는 거고, 중도금 대출을 뭐 시행하지도 않겠다라는 단지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혼란들이 이제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제가 말은 조금 어렵게 했지만은 결국은 내가 분양받을 집을 내가 계산할 줄 아느냐, 자,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과정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전혀 없는 상태고요. 내가 분양받을 아파트만 내가 계산할 줄 알면 된다, 자,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은 알아놔야 돼요. 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는 투기 과열 지구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투기 과열 지구는 수성구이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을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수성구는 투기 과열 지구, 비수성구는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일단 이분법적인 측면에서는 좀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요, 수성구 같은 경우는 대출이 조금 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금액의 40% 정도만 대출이 진행된다, 우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수성구 같은 곳들, 예를 들어서 뭐 달서구, 중구, 남구, 이런 이제 대부분 지역들이 이제 최대 50%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통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건데,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즉, 중도금 대출도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40%, 그리고 잔금 대출도 40%, 그 외에 비수성구라고 했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모두 50% 비율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왜 나누는 것인가? 자,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관심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단지마다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순서를 좀 말씀드리자면, 자, 일단 청약홈이라는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바로 여기 아파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 지역에서 대구를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단지가 있을 때 하나 클릭하셔가지고 이 모집 공고문 보기,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자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자, 공고문을 한번 받아보면, 자, 우선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되니까 첫 번째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계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10%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중도금 60%, 이 60% 같은 경우는 6회차에 나눠서 10%씩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잔금 30%까지 해서 총 100%를 진행하게 됩니다. 같은 타입, 같은 동이라고 할지라도 층수별로 금액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고층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금액이 얼마까지 차이가 나느냐, 이 84A 타입은 6억대이긴 한데 6억대 안에서도 최저층 같은 경우는 6억 1천에서 합계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고층인 44층 같은 경우에는 6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양가만 하더라도 7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구분하고 있으면 되고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냐면 그래도 사실 4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죠. 일단 우리가 뭐 저층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분양을 넣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고층이 당첨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여기에 맞춰서 자금 계산을 해보는 것이 안전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당첨이 되고 나면은 처음에 계약금 10%를 넣게 될 거예요. 자, 딱 10%인 6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40%가 되니까 1, 2, 3, 4차까지는 보통 집단대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중도금 대출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를 2회차에 나눠서 내고 그리고 입주 지정일이 되면은 또 30%를 내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분양한 시점이 21년도 4월쯤이니까 이 단지 같은 경우는 3년 뒤쯤에 우리가 나머지 20%를 또 구해놔야 되겠구나. 총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입주 지정일이 되면 요 날에 맞춰 가지고 잔금 30%를 내게 될 겁니다. 자, 이 잔금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까지 받았던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뭔가 형태가 없는 것에 대한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출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새 집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잔금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갚게 될 거거든요. 자, 근데 중도금 대출이랑 그리고 잔금 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냐면 일단 비율은 똑같아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50%까지 대출이 나온다라는 것은 똑같은데 이 50%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당연히 분양가의 50% 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새 집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KB 시세가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세의 50%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공사기간 3년 정도 잡거든요. 3년 뒤쯤 감정평가가 되고 그리고 그 감정평가의 50%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싼 경향이 있다 보니까 분양가에 비해서 KB 시세가 상당히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일단 대출이 조금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우리가 전세자금으로 이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입주 시기가 되면은 전세 물량이 많아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매매 가격도 흔들릴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는 일단 뭐 처분 조건을 해야지만 되고 전입 요건도 붙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경우는 잘 없다라고 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분양을 받아 놓았다가 이제 입주 시기가 다가오는 그런 단지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입주 시기쯤 되면은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계획을 해두고 내가 이 전세금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처음에 내놓은 사람들에 비해서 뒤늦게 이제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뭐 전세금이 후후 깎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놓을 수 있는 빠른 금액에 놓으시기를 좀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우리가 돈을 납부하게 될 건데 동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수적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분양가의 50%로 잡고 내 돈을 미리미리 맞춰 놓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입주 지정일쯤 되면 KB 시세가 분명히 상승해 있을 거니까 그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KB 시세가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될까, 주변에 비슷한 조건의 단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보고 생각해 둘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50% 정도 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일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다면 바로 무주택자들에 한해서는 대출 비율을 완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방향성을 보면은 완화될 수밖에 없는 방향이긴 합니다. 지금 대출이 다 묶여 있는 것도 결국은 투기하지 말라,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향한 내용이다 보니까 무주택자들한테는 어쨌든 완화가 되어야 되는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뭐 4월 중에는 또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60%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0%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는 거고요. 행동 요령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신용대출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거는 필수입니다. 일단 우리 돈은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한도를 체크해 놓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분양 넣기 전에 꼭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빚이라고 생각한 채로 뭐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다라면 사실 분양 자체를 못 넣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내 집 마련은 첫 번째로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분양을 도전하기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까지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필수 행동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항상 주변 시세를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대출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중에는 KB 시세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KB 시세가 얼마까지 나올 수 있을지가 또 핵심인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더 상승할 거다라고 보여지긴 하나 우리가 정확한 동계산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파트들을 꾸준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행동 요령은 이 두 가지 정도만 하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인 것은 다 챙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 중에서 최근에 이제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게 되고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지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뭐 현금 부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내가 만약에 정말 수성구 단지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분양가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는 게 확실한 거니까 사실 수성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거거든요. 10억을 호가하는 단지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그 주변으로도 충분히 9억 이상의 아파트들이 분양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런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지금 당장에 어떻게든 동계산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중도금 넣을 때 돼서 혹은 2, 3년쯤 뒤에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만 한번 체크해 보자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매매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사려고 했을 때 처음에 계약금을 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중도금 내게 될 거고 마지막 잔금을 내게 될 건데, 처음에 계약금을 넣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 입장이면 뭐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매도자가 집주인이 이거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면 배액배상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게 이제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양을 받는다라고 치더라도 일단 건설사 측에서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은 계약금을 포기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만약에 중도금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나의 손아귀를 조금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분명히 건설사, 시행사 측에서도 다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일단 시행사 쪽에서 허락이 떨어져야만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도금을 3번 이상 안 냈다라거나 아니면은 잔금 납부 시점으로부터 한 3개월이 경과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는 최대한 잔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으나 최근처럼 주변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좀 낮은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언제든지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도금을 안 낸다거나 혹은 잔금 납부기일에 우리가 바로바로 돈을 못 낸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기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연체료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체료는 보통 한 7%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1억에 7% 정도만 잡는다 하더라도 몇십만 원의 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한 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잘 한번 체크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이제 여력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좀 알고 진행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분양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두렵다거나 혹은 망설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체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싸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시세 체크만 잘 해보시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수성구 쪽에 아주 좋은 입지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조금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꼭 분양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경우, 특히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내 집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을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